다행히 나는 오래지 않아 더벅머리 시인에 풀려났다. 다른 승객이 대화에 끼어든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 시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다음이었다. 그는 유난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것 같았다. 부모는 한 번도 자식을 알아주지 않았고 학교도 5군데나 다녔지만 그의 재능과 성격을 키워준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시험 체계의 부당함과 부조리가 최악으로 작용한 사례에 속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 모든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 우리 경제체제의 불가피한 결과물임에 깨닫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의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취향을 타락시키고 지성을 천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의 교육체제가 이 모양 이 꼴이며 새로운 천재가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가 자본주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갈 곳 없이 소외되었으며 양심적 징집 거부자가 되었다. 그 당시 어찌나 말 못할 순환을 겪었는지 그로 인해 가슴이 쓰라린 한을 품게 되었노라고 그는 고백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명분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미국도 전쟁에 참가했다. 바로 그 시점에 그는 스웨덴이야말로 진정 새롭고 급진적인 예술의 고향이라는 걸 문득 깨달았다. 하지만 각양각색의 억압자들 때문에 스웨덴으로 망명할 틈이 없었다. 일단 돈이 문제였다. 빅토리아 시대에 혹독한 안일주의야 속물, 근성을 한치도 탈피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주는 돈이라고는 매월 한시마다 못해 쥐꼬리만한 이자 수입이었다. 게다가 그는 어떤 여자에게 실형까지 심하게 당했다. 그는 그 여자를 몹시 세련된 교양을 갖춘 성인으로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어느 날 부르주아의 편견으로 똘똘 뭉친 데다가 일부 일처제적 본능까지 지닌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질투와 소유욕은 청년이 특히 혐오하는 자질들이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돈 문제에 인색하기까지 했다. 정말 그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기차 밑에 몸을 던졌다. 나는 그의 말에 흠칫 놀랐지만 청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청년은 그 후에도 부르니 자신을 쫓아다녔다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는 회색 도시로 보내졌다. 물론 그것은 착오였다. 그는 나나 다른 승객들은 돌아오는 버스를 타게 되겠지만 자기 모습은 2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자기는 거기 남겠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자신의 섬세한 비판 정신이 주위의 적대적 환경으로 인해 억울하게 폄하되지 않는 곳에 가게 되었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거기 가면 마침내 인정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한편 내가 안경이 없는 관계로 청년을 시릴 블랙로우가 무정하게 호평했던 구절을 직접 읽어주려고 했다. 바로 그때 사고가 생겼다. 버스 안에서 끊임없이 들끓고 있던 말다툼이 결국 수위를 넘는 바람에 잠깐 동안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을 다니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권총을 쏘아대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소동들이 별로 해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소동이 다 끝났을 때 나는 다친 데 없이 무사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옆에 앉게 되긴 했지만 말이다. 그는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남자였는데 약간 주먹코에 둥근 중산모를 쓰고 있었다. 나는 차창 밖을 보았다. 이제 고도가 높아져서 저 아래의 풍경의 형체가 잘 보이지 않았다. 들판이나 강이나 산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쩐지 회색 도시가 아직도 시야에 꽉 채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본 지역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천만에요. 옆자리에 앉은 사내가 말했다. 거리가 텅텅 빈 것은 거기 사람들이 툭하면 싸우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곧 한 거리에 자리를 잡고 정착합니다. 하지만 24시간도 못 되어 이웃과 싸움이 벌어지지요. 일주일도 지나가기 전에 싸움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그 사람은 참다 못해 이사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옆거리로 가보면 거기도 텅 비어 있기 십상입니다. 거기 사람들도 다 이웃과 싸움을 벌인 끝에 이사를 가버린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 정착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거리에 집들이 차 있을 경우에는 더 먼 곳을 찾습니다. 굳이 머물러 있어봤자 마찬가지거든요.
머지않아 또 싸움에 휘말려 이사를 가야 할 게 뻔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을 끝까지 옮겨가 새 집을 짓는 거지요. 이 도시에서는 집 짓기가 아주 수월해요. 생각만 하면 뚝뚝 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도시가 자꾸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빈 거리가 점점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도시는 시간이 좀 이상하게 흘러요. 우리가 버스를 탔던 곳은 지상을 떠나온 신규 이주자들의 도착 지점인 시민회관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본 사람들은 전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사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조금씩 더 먼 곳으로 이사하다가 결국 수백 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이죠, 지금 사는 곳으로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보다 더 일찍 도착한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보다 훨씬 더 먼 옛날에 지구를 떠나 당신네 도시로 온 사람들이 있지 않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고 있어요. 서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젠 너무 까마득하게 멀어져서 버스 정류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입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천문학적으로 먼 거리거든요. 제가 사는 곳 근처에 구릉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 하나가 망원경을 갖고 있어요. 그 망원경으로 보면 수백만 마일 떨어진 곳에 옛날에 왔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수백만 마일이 떨어져 있지만 자기들끼리도 수백만 마일씩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계속 서로에게서 더 멀리 옮겨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쉽군요. 당신이 흥미로운 역사적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절대 못 만납니다. 너무 멀리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출발하기만 하면 제때 정류장에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이론적으로는 그렇지요. 하지만 몇 광년은 걸릴걸요? 그리고 지금은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겁니다. 템벌레인이나 징기스칸,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헨리 5세처럼 오래된 사람들은 더 그렇겠지요. 떠날 마음들이 없다고요? 그래요. 그나마 옛사람들 중에 제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만나러 여행을 떠난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이지요. 물론 그 두 사람이 떠난 건 제가 여기 오기 한참 전의 일이지만 마침내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저도 있었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15,000년쯤 걸린다더군요. 그때쯤 우리도 그 집을 식별할 수 있었어요. 수백만 마일 내에 아주 작은 불빛 딱 한 점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목적지에 도착했답니까? 그렇대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제정시대 풍으로 어마어마한 저택을 짓고 살고 있다더군요. 줄줄이 늘어선 수십 개의 창문에서 불빛이 뿜어 나온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작은 점 하나로만 보이는데 말이지요. 나폴레옹을 봤대요? 그렇다는군요. 올라가서 창문 하나를 들여다보았는데 나폴레옹이 거기 있었답니다. 뭐라고 있었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내내 방안을 왔다 갔다 하더래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한순간도 쉬지 않고요. 그 두 사람이 1년쯤 지켜봤는데 정말 한 번도 쉬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내내 혼자 중얼거리고 있더라는군요. 다 술트 잘못이었어. 내 잘못이었어. 조세핀 잘못이었어. 러시아인들이 잘못했어. 영국인들이 잘못했어 하면서요. 땅 딸 만한 사람인데 좀 피곤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것 같더래요.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버스는 계속 나아가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차창에는 그 사실을 확인해 줄 만한 풍경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위도 아래도 회색의 허공뿐이었다. 그러면 그 도시는 계속해서 무한정 확장되는 겁니까? 내가 말했다. 그렇겠지요? 지적인 남자가 대답했다. 누군가 나서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글쎄, 사실 말씀드리자면 선생하고 저하고 이 벽밖에 모르는 비밀인데 제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곳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툭하면 싸우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인간의 본성으로 지구에서 살 때도 늘 그 모양이었지요. 문제는 그들에게는 필요라는 게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상상만 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다른 거리로 이사를 간다거나 아예 새로운 거리를 하나 만든다고 해도 비용 한 푼 안 들거니와 전혀 수고롭지도 않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사회 생활에 기반이 될 만한 경제 활동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만일 진짜 가게가 필요해지면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살게 될 겁니다. 진짜 집이 필요해지면 건설업자 근처에 살게 되겠지요. 희소성이야말로 사회 존재의 기반입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나서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일신의 건강을 위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저 위의 삶이 저한테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라도 좀 현실적인 상품을 가지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진짜로 씹거나 마시거나 깔고 앉을 만한 물건들을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 도시에서 굉장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테고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뭐든지 팔만한 물건을 마련하기만 하면 그 근처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겠지요. 즉 인구 집중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수백만 마일도 넘는 텅텅 빈 거리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 꽉꽉 채우면 거리 2개만 있어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짭짤한 수입도 챙기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셈이지요. 할 수 없이 모여 살게 되면 차츰 싸우지 않는 법도 배우게 될 거라는 말씀인가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군요. 하지만 적어도 조금은 잠잠해질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병력이 형성될 테니까요. 그 사람들은 좀 때려서 길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나을 겁니다. 이 점은 다들 인정하는 바이지요. 모여있으면 아무래도 안전한 법이니까요. 뭐 때문에 안전이 필요한데요? 내가 질문을 꺼내려 하자 동행이 조용히 말하며 옆구리를 찔러댔다. 조용히 하라며 옆구리를 찔러댔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진짜 물건들을 굳이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 글쎄요. 진짜 비를 막아주는 집 같은 건 좋아할걸요? 그럼 지금 집들은 비를 못 막는단 말씀입니까? 아, 당연하지요. 그렇게 비를 막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런 집들을 뭐하러 짓는 겁니까? 지적인 남자는 얼굴을 내게 바짝 들이밀었다. 역시 안정상의 문제 때문이지요. 그가 중얼거렸다. 적어도 안전하다는 느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왜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뭘 말입니까? 나는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어 거의 속삭이다시피 했다. 그는 내가 당연히 입모양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소리 없이 한참 설명을 했다. 생각했는지 소리 없이 한참 설명을 했다. 나는 그의 입술 근처에 귀를 갖다 댔다. 좀 크게 말해요. 그가 입술을 달싹거리며 말했다. 금세 어두워질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저녁이 정말 밤이 되는 때가 온다는 건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지요?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밤에 나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왜요? 그의 대답이 어찌나 은밀하고 아리송한지 나는 몇 번이나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그는 약간 짜증을 내면서 다시 말해주었는데 나는 목소리를 낮추는 걸 깜빡 잊고 그만 큰 소리로 대답하고 말았다. 그들? 대체 누굽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한다고 이렇게 겁을 내는 거지요? 어두울 때 밖에 나가면 안 된답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설사 위험이 있다 한들 상상으로 만든 집이 어떻게 지켜준단 말인가요? 이것 봐라. 큰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누가 그따위 이야기를 조잘조잘 떠들고 있는 거야? 거기 두 사람 어디로 피신하고 싶지 않으면 속살거리는 짓 당장 멈춰. 알겠어?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다니. 아이키, 입 닥치라고. 알겠어? 그러게 말이야. 정말 기가 막히는군. 저런 짓은 마땅히 처벌해야 해. 저 녀석들이 어떻게 버스에 탔지? 다른 승객들이 으르렁거렸다. 내 앞자리에 앉아있던 깨끗한 면도한 뚱뚱한 남자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교양 있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두 분의 대화를 약간 엿듣지 않을 수 없었지요. 정말이지 이런 원시적인 미신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군요. 저 뭐라고 하셨죠? 아, 저런. 그게 전부예요? 이 어스름이 결국 밤으로 넘어가는 거라는 증거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이른바 식자층은 그 문제에 관해 이미 의식의 혁명을 겪었지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다니 놀랍군요. 우리는 끔찍한 악몽은 조상들의 망상을 열심히 쓸어 없애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차분하고 섬세한 어스름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은 여명의 약속입니다. 온 나라가 천천히 빛을 향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너무 느려서 알아볼 수 없긴 하지만 대낮에 햇살이 꼭 동쪽 창문으로만 스며드는 건 아니라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 친구가 말하는 진짜 상품에 대한 열망은 물질주의에 불과해요. 퇴보적인 생각이지요. 세속의 얽매인 태도 아닙니까?
물질에 연연하다니 우리는 이 영적인 도시를 결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건 사실이지요. 귀찮게 짝이 없는 물질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이제 막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한 인간의 창조적 기능을 육성하는 요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숭고한 생각 아닙니까? 몇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다. 버스 안이 밝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차창 밖으로 보이던 회색의 진흙 밑에서 자개빛으로 변했다가 아주 희미한 푸른빛이 되더니 눈을 찌푸리는 듯 밝은 청색이 되었다. 우리는 순전한 진공 상태로 둥둥 떠 있는 것 같았다. 땅도 태양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온통 환하게 빛나는 심연뿐이었다. 나는 옆 창문을 열었다.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는가 했는데 다음 순간 무슨 짓이요? 지적인 남자가 거칠게 달려들더니 창문을 확 닫아버렸다. 우리를 전부 감기에 걸려 죽게 만들고 싶어요? 한 대 갈궈버려! 큰 남자가 말했다. 나는 버스 안을 훌기 둘러보았다. 창문이 다 닫혀서 금방 후덥지근해진 버스 안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잔인한 빛이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의 형체와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고는 전혀 없는 완강하게 고정되어 있는 얼굴들이었다. 수척한 얼굴도 있고 퉁퉁 부어오른 얼굴도 있고 백치 같은 야수성으로 으르렁거리는 얼굴도 있고 구제불능의 몽상에 잠긴 얼굴들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같이 어딘가 왜곡되거나 희미한 모습이었다. 빛이 더 강렬해지면 언제든지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는 버스 끝 벽에 거울 하나 있었다. 내 모습을 보았다. 빛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었다.